자, 수지로요. 수지로염은요.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척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오염도를 판단하는 척도. 대기오염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이다, 뭐 광학, 질산이나 황산이다, 산성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대기오염 할 때는 실제로 뭐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오염 현상이다 아니다 이런 정확한 수치값은 잘 얘기를 안 했죠. 그 다른 오염도 그 정도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주로 수질오염을 일으키느냐라는 것은 조별 수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정규 수업 시간에 살짝 건드리기만 좀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들이 좀 있는데, 용어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도 중요하고요. 이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영어 이니셜은 비온입니다. 비온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값이 뭐 어느 정도의 수치 값을 가지느냐는 우리가 또 건드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숫자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척도다. 예를 들어서 BOD 값이 점점 증가하면 어떤 의미고 BOD 값이 감소하면은 어떤 뭐 의미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따지는 게 용존산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BOD 크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미하고, 요게 각각의 값이 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어떨 때 증가하고 감소하느냐, 혹은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도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수질오염이니까 이제 하천이나 강, 호수 이런 거겠죠. 넓게 확장하면 해양오염도 사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소단원 4에서 해양오염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요것도 포함하지만, 그 해양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케일의 규모가 아주 큰 규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양오염에도 얘가 쓰일 수 있다 없다? 네, 쓰일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쓰일 수는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수질 오염이 진행되는 그 세부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보통 책에서는 한 가지만 건드리는데, 지금까지 수능에서 기출되었던 내용으로 얘기하자면은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제가 이제 스토리로 엮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교과서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전오염원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오염원이라는 말이 있고, 용어죠. 요 두 개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교과서는. 그 다음에 식생 완충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따로 강의를 통한 건 아니고 교과서상에서 제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척도 BOD하고 DO에 대한 그 BOD는 다시 한번 써보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근데 생화학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인 거하고 화학적인 거를 같이 포함을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이라는 말에서 실제로 화학적인 것보다는 생물학적인 것만 좀 많이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명체가 무엇을 대답은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산소를 뭐 한다?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죠. 얘는 지금 실제량이 아니죠. 실제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체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뭘 해야 되니까? 호흡을 해야 돼. 이 말이네. 어느 일정 공간 안에 생명체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을 때가 요구량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둘이 있을 때보다는 세 개가 있을 때, 개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BOD라는 값은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면 생명체 하나하나를 헤아릴 때 우리가 개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개체. 그 개체 수에 일반적으로 좀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똑같이 개체 수가 세 마리 있어도 하나는 공간이 요만하고 하나는 공간이 이만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연 공간에서 공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산소의 기본적인 양도 어떨까? 많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산소 요구량이 높아질까요? 좁은 곳에 있을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개체 수라고 하셔도 되지만은 개체 수 밀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뭐에 좀 집중해도 된다? 일단 수에만 좀 집중을 해도 거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BOD라는 값은 현재 있는 산소량입니까? 아니면은 개체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입니까? 결정되는 값.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실제 산소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다? 지금 어느 지역에 생명체가 어느 만큼 지금 몰려있느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수질오염하고 좀 관계가 있느냐? 물이 깨끗하고 더럽고를 판단하는데 1차적인 요인은요. 더러운 물질이 없어야 되겠죠. 독성 물질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것도 있어요. 산소가 충분해야 돼요. 뭐가? 그런데 그 안에 호흡을 하는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유지될 확률보다는 소모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개체수가 어느 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질 오염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바로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좀 따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개체수의 밀도가 많아졌다, 높아졌다. 그러면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BOD 값도 어떻다? 증가합니다. 그죠? 거꾸로 BOD 값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다? 어느 하천의 생명 개체 수들이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물론 지구과학원에서는 원인을 대단히 좀 제한시켜 줍니다. 좀 편안한 걸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 요걸 뭐 하니까 짜증이 나네. 그 다음에, 아니, 하다 보면 또 욕하게 돼. 두 번째는 디오. 디오는요, 말 그대로 용존,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평상시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량이 아니라 어디에? 물 속에. 됐어요. 물 속에 뭐가 있는 산소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얘는 지금 실제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실제량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바로 직접적인 오염 척도가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산소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디오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다. 우리는 기준값은 모르잖아요. 뭐 얼마 이상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디오 값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A, B, C, D 중에서 A, B, D는 전부 다 30 이렇게 돼 있는데 C 혼자 뭐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C라는 하천 자체가 상당히 어떻다 지금 거기는 생명체가 많이 가서 살 수가 있다 없다. 백방 들어가면 죽을 거란 얘기죠. 가서 산소가 너무 모자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죠?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직접적인 오염 척도로도 쓸 수 있는데 디오는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혹은 높일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게 있냐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수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게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저 쓰는데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되죠. 업로드 되면 그냥 그대로 몇 번이고 돌려보고 가. 제 얼굴을 계속 돌려보게 하는 게 별로 안 이상하고 칠판을 본다는 생각으로 응소가 해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지? 첫 번째로 일단 대기 중에 뭐가 많아야 될까요? 산소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지구 대기에 산소가 특별히 많은 동네가 있나요?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어디든 21%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 특정하게 산소를 좀 많이 물 속에다 갖다 때려 박아 넣으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공기의 양이 많으면 되겠죠. 실제로 전체 공기의 양이 많으면 같은 21%라고. 어떤 동네에 1000리터 있어요. 어떤 동네는 100리터 있어요. 21%씩이면 1000리터 있는 곳이 훨씬 산소가 어떻습니까? 많겠죠. 공기의 양을 따지는 값이 중간고사 치기 전에 나왔었습니다. 뭐죠? 공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그렇죠. 누르는 힘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따라서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은 높아질 조건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고기압일수록 같은 하천이라도 고기압이 잘 형성되는 지역이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고기압이 형성된 날일수록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같은 하천이라도 고기압이면 보통 날씨가 어떻지? 맑음이죠. 즉 맑은 날씨일 때가 어떤 날씨일 때보다 흐린 날씨일 때보다 훨씬 더 용존 산소량이 어떻다? 높아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천에서 물고기 같은 거 잡아본 적 있어요? 잘 없습니까? 이게 흐린 날에는요 물 표면에 뻐끔뻐끔뻐끔거리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 안 올 때 흐린 날 하천에 가보면 이렇게 물방울 친다고 해야 되나? 뻐끔뻐끔거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흐린 날이다 보니까 저기압이죠. 공기가 내리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양도 어떻다? 적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량이 평상시보다 용존 산소량이 좀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원래 무슨 호흡합니까? 물을 빨아당겨서 물 속에 있는 산소만 걸러내는 뭐 아가미 호흡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뭐 합니까? 직접 아가리까지 어디로? 네, 공기 밖에다가 입을 내밀어 가지고 공기를 흡입하죠. 네.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체의 용해도라는 거 배웠거든요. 예,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요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설탕을 물에 많이 녹이려면 같은 양의 물인 경우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중에 어디에 잘 녹고 많이 녹는다? 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그죠? 용질이 고체인 경우에는. 근데 기체는 분자 운동이 원래부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놈을 물 속에다 끌어 잡아가지고 때려 박아 열려면 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그렇죠. 낮을수록. 그래서 소온이 어떨수록? 소온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은 높아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속담 중에 유명한 말이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하자면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라는 거는 뭐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한 거죠. 용존 산소량이. 실제로 고여있는 물 자체 안에 개체수가 몰리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되게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걔네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먹고 싸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어도 숨 막혀서 죽어가지고 사체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일수록 어떠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어떤 하천이 표면이고 바닥이라고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면 물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휘저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걸 와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물보다는 위에 있는 물이 누구하고 접촉을 하지? 산소하고 접촉을 하는데 접촉한 다음에 올라오면 같은 양의 물이라도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 넓어지니까 훨씬 더 산소를 많이 빨아당길 수가 있겠죠, 물 자체가. 그래서 흐르는 물일수록 비온은 높아진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예요.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면 기온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오염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좀 생태계가 파괴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상세 과정인데 이제 순전히 이제 생물학적인 과정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인간하고는 달리 인간도 사실은 되게 본능에 치우치는 거지만 생명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 A를 투입하면 B가 나온다 이러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럼 이런 거예요. 생명체가 어느 하천에 갑작스럽게 몰리게 된 케이스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살 만큼만 뭐하고 있다.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갑작스럽게 꽉 몰리게 된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은 곧 수질 생태계 파괴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한다? 고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 일반적인 과정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유는 모르겠으나 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이야. 부영양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가요?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질이 부자, 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느 하천에 갑자기 부영양화라는 것은 원래 그 하천에 원래 영양물질이 순환이 되고 있는데 한 10씩 순환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0 흘러 들어온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먹을 게 많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개체수들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개체수 밀도가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증가하게 되면
어차피 그 공간도 제한된 공간인데 원래 수용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 분명히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뭐가 몰렸든가 물고기가 모였든지 플랑크톤이 모였든지 꽉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증가하게 돼요. 일단 뭐가 증가하게 될까요? 개체수 밀도가 증가하면 일단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BOD가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어요?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수중 생태계에서 BOD가 증가하는 경우는 요 케이스가 제일 많다라는 거지. 부영양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부영양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공간이 고립된 공간이면 굳이 이게 꼭 올라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건 아닙니다. 즉 개체수 밀도가 어쨌든 증가했으면은 뭐가 올라가는 건 당연지수다. 오케이, BOD가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만 부영양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올라가는 법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BOD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도 많아질까요? 산소 소모량도 많아지겠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BOD, 우리는 어차피 지금 수중 생태계가 아작난 케이스를 지금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BOD가 높아지고 나면은 누가 가득 모여가지고 계속 처먹기만 처먹고 호흡하고 싸고 막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뭐를, DO를 감소시키는데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영양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개체수 밀도가 올라가는 법은 없지만 개체수 밀도가 올라갔다고 치면은 BOD는 반드시 어떻게 돼? 올라갑니다. 이거는. 요 두 개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BOD가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DO가 꼭 감소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가득 몰려가지고 소모하게 될 필요량이 많아졌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산소 공급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되게 넘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즉 반드시 이 화살표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어요? 즉 뭐가 증가하면 개체수 밀도가 증가하면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늘어난다. 요것만 확실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DO가 어떻게 됐다? DO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엔드의 개념이죠. 이거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면 DO가 떨어지면 일정 기준 이상으로 DO가 떨어지게 되면 개체수 중에서 개체들 중에서 좀 작은 놈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랑크톤 같은 놈들이 집중적으로 폐사합니다. 조류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적조 또는 낙동강에 되게 유명했던 현상이 있죠. 녹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먼저 뭐부터 죽었다? 소시민부터 죽은 거예요. 오케이? 집단 폐사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죽으면서 뭐를 덮어버립니까? 수면을 덮어버리죠. 수면을 덮어버리니까 이 현상으로 인해서 뭐를 차단한다? 태양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태양빛의 차단에 의해서 원래 물속으로 들어가는 산소는요, 용존산소량은 자연적 상태에서 이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물속에 누가 있다면 수중식물이 있으면은 낙동안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태양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단이 되고 나면은 광합성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이 억제가 되고 그러면 그나마 자체적으로 버티고 있던 산소 공급까지 어떻게 되고 막히게 되고 이 케이스가 바로 수중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중 생태계의 그러니까 수질 오염의 일반적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럼 여기서 얘기할 거. 이거 자연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어느 동네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소떼들이 막 단체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체들이 어디로 물속에 던져지면서
뭐 먹을 게 많죠? 갑자기 막 몰리고 이렇게. 즉, 뭐가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부영양화가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인간 생활 그 근처에서 보면, 부영양화는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생활하수.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 중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들을 어쨌든 그 수채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잖아요. 하수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자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모여서 하수도 정말 처리장이라는 데 가서 다시 최소한 자연 상태의 물처럼 정화 시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그때 주의할 점이 바로 뭐냐면 솔직히 그 안에 세균이 많은 건 좀 상관이 없어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상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상수 처리는 자연수 중에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상수 처리 과정은 딴 거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소독이 중요해요. 마시는데 백날 깨끗해도 그 안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소독이 제일 중요해요. 하수 처리는 우리가 썼던 물을 어디로 자연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영양물질, 즉 유기물의 농도를 최대한 끌어 낮춰서 내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차라리 뭐 세균이 들어있는 건 차라리 어떻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최대한 없애면 좋겠지만. 즉 요즘은 부영양화가 생활하수, 폐수, 그 다음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시외곽 지역에 가면 소농장 있죠. 축사. 예, 거기에서 소 염을 주고 소 똥 싸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치우다 보면 전부 어디로? 땅으로 스며들어서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유기물의 함량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보통 정리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